검열과 반대의 제도들, 미국의 사례. 예,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캡콜더라고 합니다. 모든 내용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내용은 규제되어야 한다. 누군가의 명언 같지만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따옴표의 힘이죠. 여하튼 이 모순된 말이 현실 사회에서 사실이기 때문에 검열이라는 이슈가 결국 탄생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검열법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제도들이 검열이라는 작용에 사실은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검열하는가? 우선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사회라면 검열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전면적인 차단이 아닌 사회적인 어떤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근데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은 항상 상대의 균형 맞추기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어떤 사람들이 그 균형 맞추기에 참가하는가, 그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양상들이 달라지죠. 크게는 어떤 내용들은 대놓고 돌아다니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작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편의상 세 가지의 동기를 저는 상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도덕이라는 동기입니다. 이 도덕이라는 동기의 목적은 사회의 기본 가치관, 즉 인륜을 보호하는 것이죠. 잔악, 폐륜 그런 것을 적당히 가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그렇듯이 이것을 약간만 오버하면 바로 이제 꼰대질이 됩니다. 내용에 필요하든 말든 맨살만 보이면 광분하고 별의별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인륜과 꼰대질 사이 어딘가에서 수위를 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질서라는 동기입니다. 질서라는 동기의 목적은 나름의 어떤 사회계약을 유지하는 것이죠. 표현을 통한 상호폭력, 예를 들어서 허위 흑색선전으로 타인을 해치는 것은 막아야겠죠. 하지만 이것 역시 약간만 남용하면 그저 권력 유지의 수단이 됩니다. 정치 권력이든 경제 권력이든 어떤 권력이든 말입니다. 정치 권력이 국가보안법을 휘둘러서 박정희 씨를 구속하고 모 사학재단 비리사주가 지나가는 블로거들을 고소한다든지 말이죠. 세 번째는 상업이라는 동기입니다. 이것은 표현물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창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또 필요한 부분이죠. 창작자가 창작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사용 조건 하에서의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저작권이라는 게 있죠. 즉 고생해서 만든 걸 남들이 맘대로 베껴 쓰지는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약간만 남용하면 사용문화 전반의 활력을 망가뜨리고 독과점으로 타락하죠.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들은 인주찾기 제3회 자료들을 전부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동기들은 얽혀서 나타나곤 합니다. 도덕을 빙자한 질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의 정치 권력화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짧은 치마를 단속하던 거라든지, 이건 어디로 보나 어떤 정치 권력으로서의 어떤 장악 의도로서 문화적인 것을 사용한 거고 그 명분으로서 도덕을 내세운 것이죠. 혹은 좀 더 가까운 예로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품격이 없는, 제가 그 이름을 절대 부르지 않고 C일보라고만 부르는 어떤 그 발행부수 높은 신문이 학교 폭력 이야기하다가 난데없이 무슨 웹툰을 운운하면서 때려잡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꼬라지가 있겠죠. 혹은 상업을 빙자한 도덕도 있습니다. 야동에 대한 저작권 단속이 있냐 하지만 사실은 공연음란죄로 엮고 싶어 한다든지 말이죠. 얘기가 좀 셌습니다. 여하튼 이런 식의 얽혀있음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 검열 사안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한 가장 큰 숙제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 원래 발표 주제인 미국 사례를 보기 위해서 일종의 약간의 그 틀에 대한 서두를 붙였습니다. 한 15분 만에 미국 민법 특강을 전부 다 끝낼 그런 역량은 제게 없고 앙상한 뼈대만 슬쩍 던져주고자 합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앞서서 얘기한 그 세 가지 동기라는 틀을 얘기했죠. 잘 듣다 보면은 한국에도 많은 함의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우선 미국의 표현 자유에 관한 가장 기본 틀거리가 돼주는 것은 소위 이제 수정헌법 1조라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 권리장전이라고 부르는 것의 첫 번째 항목이죠. 그래서 각종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추립니다. 검열에 맞서서 이제 기본 틀거리가 되어주는데 원문은 이렇습니다. 네, 영어입니다. 우선 개략적인 내용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런데 조금 밑에만 보면은 이런저런 조건이면 유고하고 그래야 한다라는 식의
그럼 한국 헌법에 발상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아예 만들지 말라는 거죠. 어떤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면 그대로 위헌이 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그렇듯이 이런저런 우회로를 결국은 또 사람들이 찾아 나서고, 그렇게 찾아 나선 걸 다시 반박하기 위해 가지고 위헌소송을 걸고 그런 과정이 계속 있지만, 여하튼 항상 기본 틀거리에서 표현 자유 쪽이, 검열 반대 쪽이 더 유리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앞서 얘기했던 도덕 동기로서의 미국의 검열 관련 이슈와 그 관련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CDA라고 부르는 법의 흐름인데요. 우선 도덕 동기에서, 도덕적인 검열 동기에서 가장 최저 합의선으로서 미국 사회가 어느 정도 시작을 했던 것은 결국 아동과 포르노입니다. 우선 첫 시도는 뭐였냐면 1996년에 CDA, 즉 온라인 상에서의 검열을 시도하는 첫 그 법제화 시도는 통신품위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96년에 세웠는데 기본 내용은 인터넷 온라인으로 미성년자에게 음란 또는 품위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보여주면 상당히 센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시민단체가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시민연합단체인 ACLU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굳이 설명하자면 참여연대와 민변을 합쳐놓고 한 20배 개헌권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97년에 결국 위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광범위하고 또 성인의 어떤 이용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 거기에 이제 품위 저하 운운하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검열할 것이 넘치니까, 게다가 이제 인터넷 속성상 세계 어디서나 그런 것을 갖다 이제 검열해야 하는, 세계 어디에 있는 사이트든지 간에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광범위함에 대한 문제를 삼아서 결국은 위헌 판결을 받아냈죠. 그랬더니 검열을 하고자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원 측에서는 다시 어떤 식으로 나왔냐? 98년에 아동 온라인 보호법, 소위 코파라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한번 이미 위헌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업적 표현물에 대해서만 규제하며 미국 내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범위를 좁혔지만, 그리고 기준도 현행 사회적 통념 같은 식으로 조금 더 이제 세련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 또 위헌을 맞았습니다. 시작도 못하고 결국은 2009년에 최종 위헌 판결이 났죠. 그랬더니 다시 우회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아동 인터넷 보호법 2000년에 시도를 했는데 쓰여진 그대로 읽죠. CPA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중고교와 공공도서관들은 미성년 필터를 의무화하자. 그러니까 미성년들이 성인 사이트 가려면은 이제 필터를 거쳐가지고 못 가게 만들자. 이번에도 또 이제 위헌 시비가 걸렸습니다. 애들이 주로 많이 출몰하는 곳에서만이라도 검열을 좀 하자. 미성년들 포는 좀 그만 보게 했는데 이번엔 2003년에 합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좀 더 포괄적인 검열을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2003년에 개정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통신품위법 CDA입니다. 이것은 이제 품위 저하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제2법을 시도했는데, 지금 그럭저럭 굴러가고 있는 중이지만 여전히 여기저기서 시비가 붙어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다시 영어입니다. 내용은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조항입니다. 즉, 다른 이가 제공한 콘텐츠라면 서비스 제공자나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발언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즉, 법적 책임을 물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그 중개자 면책 조항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용자 제공 콘텐츠로 굴러가는 다양한 서비스들, 이제 와서는 거의 모든 게 다 그렇죠.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유튜브든 구글이든 이런 서비스들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중개자 면책에는 사실은 역설이 있습니다. 콘텐츠에 직접 그 서비스 업체가 손을 대는 순간 발언자가 되거든요. 그런 콘텐츠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개입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라 라는 겁니다. 즉, 개입하는 순간 면책 사유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서비스들은 자동화된 필터링이라든지 커뮤니티 신고에 의한 게이트키핑 방식, 즉 삭제하고 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볼 테냐? 라는 식의
그런 방식들을 많이 발달을 시켰죠. 뭐 구글을 보면 아주 대표적인 예죠. 이제 재밌는 게 도덕 동기에 대한 방어로서 거기에 대한 이제 보호 조항으로서 다시 오고 가면서 만들어진 내용이지만은 결국은 이게 모든 동기의 검열에서 보호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방패막이 되어줬죠. 다음은 이제 질서 동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질서 동기에서의 검열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민감하게 그 검열을 못하도록 문화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굉장히 많이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서 동기는 위헌 소지가 가장 명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규제 대상이 되는 거는 있습니다. 규제 대상이 되는 거는 대신에 직접적인 위협이어야만 합니다. 심지어 혐오 발언, 그러니까 헤이트 스피치로 할지라도 그 자체는 합헌입니다. 다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 이 말로 이제 clear and present danger 될 때만 예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장 폭동을 일으킨다라고 증명할 수 없으면은 심지어 그 KKK 단체 시위도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규제 대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이 있겠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한국이 무슨 뭐 코걸이 귀걸이식하고는 조금 아니 많이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성립 조건으로서는 허위적 진술로 타인의 평판을 훼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허위여야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허위가 아니라도 뭐 충분히 이제 악의가 있으면은 뭐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데 뭐 그분의 정당성 얘기는 뭐 다른 기회하고요. 여하튼 실제 악의 또는 진실에 대한 무모한 부주의를 명백하게 증명해내야 됩니다. 명예훼손을 걸고 싶은 사람이 그걸 다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실이면은 오케이고, 입법, 사법, 행정 과정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오케이고, 정당한 보도 과정이었으면 오케이고, 또 평판이 이미 망한 사람은 평판이 더 상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오케이고, 표현적인 과장으로 읽을 수 있으면은 오케이고, 정정 요청 경로가 있었는데 그것을 활용을 안 했으면은 오케이고, 뭐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조건을 맞춰가지고 명예훼손 소송을 해서 검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미국에도 많겠죠. 그것을 이제 뭐 그 슬랩이라고 부릅니다. 뺨 때리는 의성어죠. 슬랩하고. 공공 참여를 막기 위한 전략적 소송이라는 뜻의 약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연방법 차원에서는 없고 주 단위로 그 슬랩을 막는 법들이 뭐 존재하는 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질서 동기에서의 검열 그 방식 중에 하나는 소위 애국자법, 패트리엇 액트라는 게 있죠. 2001년 그 9.11에 입법이 되고 그 법정 다툼 속에 06년에야 이제 발효가 됐죠. 하지만은 이제 법을 맨 처음에 만들 때 상당히 많은 악성 조항들이 4년 만기 이제 시한부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법이 발효되는 순간 이미 다 만료가 돼 있었죠. 뭐 현재는 범위가 꽤 엄격해진 상태에서 뭐 진짜 명확한 테러리즘에 대해서만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뭐 여러 조건들이 많이 붙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은 계속됩니다. 여전히 결국은 도청법이거든요. 세 번째는 상업적 동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첨예한 부분이기도 한데 우선 상업 동기에서의 검열을 정당화시켜주는 가장 뼈대가 되는 법은 DMCA, 즉 디지털 밀레니엄 커피라이트 액트, 현행 미국 저작권법의 총화입니다. 98년에 입법된데 저작권 침해성 복제 혹은 유포를 우회하는 방법의 개발 혹은 그런 방법의 사용까지도 같이 불법화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저작권 침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거나 그걸 써먹어도 불법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포괄적인 방법이죠. 이런 것이 이제 미국 특유의 징벌적 배상 관행과 결합하면 이건 뭐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뭐 동네 꼬마들이 그 영화 잘못 봤다가 막 몇만 불 배상 소송 걸리고 뭐 그런 게 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현재 2011년에 제안돼서 뜨거운 토픽이 되어 있는 SOPA라는 게 있습니다. Stop Online Piracy Act, 즉 온라인 해적질을 막아라 법입니다. 저작권자의 감시와 단속 권한을 대폭 강화한 법입니다. 그리고 ISP 차원에서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차원에서도 침해 사이트 접속 차단을 의무화하고 침해성 스트리밍도 불법화하고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가고
너도 나도 다 이제 그 검열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확 열어주는 그런 상업적 동기에서 만든 그런 어마어마한 법이 지금 입법 과정 중에 있죠. 너무너무 비판할 구석이 많습니다. 표현 자유 침해의 문제는 당연한 거고, 그 무엇보다 이전에 그 산업을 보호하고 있던 중개자 면책 특권도 날려먹고, 오픈소스 등의 어떤 개방형 대안 저작권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침해하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대충 올리는 사용자들한테도 책임이 돌아가게 되고, 그 기본적으로 패킷 검사라든지 그런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가 있는 것들도 잠재적으로는 결국은 허용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차단 자체를, 사이트 차단을 의무화함으로써 인터넷 DNS 시스템 자체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혹은 아예 어떤 사람들이 우려하기는 아예 그 파괴적인 영향, 그러니까 인터넷 기반 망까지도 거의 망가뜨리기 일보 직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제 검열의 일상화, 누구나 다 뛰어들어서 같이 검열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수많은 인터넷 업체들이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있죠. 근데 이 소파의 함의는 이제 얽힘의 오묘함입니다. 도덕적 동기에 대한 보호로 만든 그 CDA 230조, 아까 말씀드린 그 중개자 면책 특권이 모든 차원에서의 검열 보호 역할을 하다가 또다시 이번엔 또 상업적인 동기에 의해서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내법이지만 접속 차단을 전제하기에 또 세계적인 파장이 되고, 그런데 이제 미국 국내법이라서 국제적 관심과 공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 되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난립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자체를 무한정 방치할 수도 없다는 것이 또시 난제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자유로운 공유와 카피레트 자체를 부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튼 이런 식으로 크게 세 가지 동기 틀에서 미국의 검열과 관련된 제도들을 살펴봤습니다. 모범 사례이자 반면교사 요소들이 있죠. 모범 사례로서 참조해야 될 점은 표현의 자유 보호에 대한 탄탄한 기본 원칙이 있고, 축적된 여러 안전장치들이 있고, 문제 법안에 대한 여러 소송들과 싸움들을 통해서, 입법 싸움들을 통해서 항상 수정의 여지가 있고, 그 수정의 여지들을 활용할 수 있을 때는 활용해 왔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반면교사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대부분의 제도들이 그렇듯이 상업적인 이해관계는 유독 약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전체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미면 위태로움이 있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한번 참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서 좋은 점만 잘 베껴와야 되겠죠. 실제로는 주로 반면교사틱한 부분들이 한미 FTA를 통해서 아주 쓰나미로 몰려올 예정이 있지만 말입니다. 네,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입니다. 여튼 지금까지 캡콜리였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검열을 매우 반대하는 입장이고, 하지만 오늘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나름 다들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것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